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미나 11 351페이지 18장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전이는 주체와 정신분석과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이를 전이와 역전이라는 두 가지 용어로 구분하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 갖다 붙인 설명이 아무리 대범하고 거침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한 가지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대상관계 정신분석에서는 이 전이 상황 속에서의 전이와 역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락강에게 있어서는 전이의 장이 분석가와 피분석자의 담론의 장이라는 그런 하나의 대전제가 있는 것이죠. 전이라는 것은 분석가와 피분석자 간의 담론의 장이라는 데 아주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담론의 장에서 분석가의 욕망이 작동하고 그 분석가의 욕망은 환자의, 즉 피분석자의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무의식 중에서도 피분석자의 결여의 위치에 분석가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락강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이와 욕망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락강의 정신분석에서는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체의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전이라는 것은 그런 전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욕망이 인간 존재의 매듭과 같은 현상이라면 욕망이 인간 존재의 매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듭이라는 게 뭐죠? 누빔. 솜이불을 왜 우리가 누빔질하죠? 솜이 한 군데로 쏠리거나 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욕망이 인간 존재의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누빔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를 이렇게 인간 존재의 응집력을 만들어내는 게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지각하고 있을 때 뭔가 주체적인 응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욕망이 없을 때는 주체는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흩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락강의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 존재의 필수적이고 본연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욕망이 인간 존재의 매듭이다 그랬습니다. 전이는 바로 욕망과 결부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다. 전이의 중심은 욕망입니다. 이미 프로이드 이전에 발견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이는 사랑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는 플라톤의 텍스트 향연이라는 제목의 텍스트에서 더없이 엄밀하고 완벽하게 논점화된 바 있습니다. 저는 전이를 다룬 1년 동안의 세미나에서 이를 보여주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유난히 말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텍스트는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위해 쓰인 것이라 할 수 있죠.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석가의 행동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는 데서 참고해야 하는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소크라테스가 에로스 즉 욕망과 관련된 것 말고는 자신은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자처했다는 언급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욕망과 관련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함을 자처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향연이 플라톤 대화편의 희극적 의미 효과를 그 어느 곳에서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심지어 무언국어로까지 치닫고 있는 만큼 우리는 플라톤에게 전이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더없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 오늘 저는 이것을 칠판 상단에 SSS라는 약호로 표기했습니다. 스위포제 사파.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어딘가에 존재하는 순간
전이가 존재합니다. 예. 전이가 발생하는 그 근거는 어딘가에 알고 있다고 상정된 주체가 존재할 때입니다. 정신분석가협회가 자격증을 발부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 협회가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를 대피하기 위해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를 지정해 놓는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어떤 분석가도 설령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라도 절대적 지식을 대변한다고 자처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문의할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는 바로 생전의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무의식 문제와 관련해 알고 있다고 정당하게 가정될 수 있던 주체였으며 이 사실은 환자들이 그와 맺었던 분석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논외의 것으로 삼게 했죠. 그는 그저 단순히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아니었죠. 그는 알고 있었고 우리로서는 폐기할 수 없는 용어들로 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폐기할 수 없는 용어들이라고 한 것은 표명되고 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프로이드가 무의식에 이르기 위해 닦아놓은 길들을 정리하면서 중심으로 삼았던 용어들을 하나라도 무시하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드시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는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결국 그 프로이드도 알고 있다고 상정된 주체인 이 분석가의 위치는 욕망의 위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락강이 볼 때는 프로이드가 알고 있다고 상정된 주체의 원본인데 이 프로이드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라는 프로이드의 역할, 이와 함께 이로부터 유래한 프로이드의 위험은 분석가가 위치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분석가들의 사회적 단체적 조직에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과연 누가 자신이 이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권한을 완벽하게 부여받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프로이드의 그 권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선 각 주체가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말을 걸면서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느냐 하는 겁니다. 환자가 분석가 앞에서 어떤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를 환자가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보기에 분석가든 아니든 누군가에게서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기능이 구현되는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정의에 따라 바로 그때부터 이미 전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꼭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분석가를 포함해서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자리를 점유하고 있을 때 거기서 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일 환자 주변에서 지목될 수 있는 자, 환자가 접할 수 있는 인물 중 누군가가 이미 환자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즉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역할을 분석가 아닌 어떤 사람이 하고 있다면 그 환자를 담당하게 될 분석가는 전이를 작동시키는 데 특히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가 기존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가에게 전이가 작동하는 데에는 뭔가 그 장벽이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 그런 상황을 간파하고 피분석자를 기존에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에게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분석가라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는 그저 지엽적인 일이며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빈번한 일은 아니란 얘기죠. 이제 문제의 핵심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저는 분석가 자신이 전이의 대상인 한에서 그가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의 자리를 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분석 경험을 통해 입증되는 바에 따르면 분석을 시작하는 시점의 주체는 분석가에게 그런 자리를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분석이 시작될 때는 환자는 분석가를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로 보기보다는 뭔가 의심스러운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정신분석가가 기만자일 수 있다는 데카르트적 가설은 잠시 접어둡시다. 간혹 분석이 시작될 때의 현상학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가설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지만 말입니다. 예. 이런 정신분석가가 기만자일 수 있다는 이런 데카르트적 가설이 전적으로 배제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것이라고 락강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분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특히 분석이 시작되는 단계에 환자가 은밀한 속내를 최대한 감추고 자유현상이라는 분석 규칙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바로 분석가가 환자에게 속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유현상에 몰입하지 못하는 것. 자유현상이라는 규칙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환자가 분석가를 속을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현상에 몰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분석을 하다 보면 자잘하지만 중요한 환자의 내력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던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주체가 과거에 매독에 걸린 적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진한 분석가라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좀 더 일찍 그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피분석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좀 더 일찍 말씀드렸다면 선생님께서는 제 고통을 부분적으로나마 심지어는 문제의 핵심을 그것 탓으로 돌릴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제 병의 원인을 어떤 신체 기관에서 찾으려고 선생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가 대답할 거예요. 이는 당연히 무궁무진한 의미가 담겨있는 예이며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죠. 사회적 선입견. 예, 어떤 이 매독에 감염됐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편견이 있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볼 수도 있을 거고. 과학적 논쟁. 예, 이 매독이 과학적으로 어떤 신체에 병리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논쟁. 이런 관점에서도 환자를 볼 수 있을 거고, 분석 원칙 자체를 중심으로 남아있는 혼동. 이 매독과 이 환자의 지금 증상이, 이 고통이, 지금의 이 고통이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혼동,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환자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 예를 제시한 것은 다만 환자가 만일 자신이 분석가에게 어떤 요소들을 제공한다면 분석가가 속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환자들은 자신의 어떤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점에 대해서 분석가가 속을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 대한 진정한 분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죠. 환자는 분석가가 너무 빨리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사항들을 속에 감추고 있죠. 물론 저는 좀 더 적합한 예들로 그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 그대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환자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는 것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분석가가 환자에게 속게 되면 분석가는 스스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환자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오류를 범하다, 스스로를 속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한히 미세한 눈금의 저울, 계량대가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락강 정신분석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분석가의 이 속음, 분석가의 오류가 분석적 담론에 결코 방해되거나 가외의 어떤 것이거나 예외적인 배제되어야 할 어떤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분석가의 오류, 분석가의 오인을 중심으로 해서 담론의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상징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자신의 구조를 만들까요? 상징계는 항상 결여를 중심으로 자신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분석가의 담론에서, 환자와의 담론에서 분석가가 비록 그 오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오류 주변으로 담론이 형성돼 나가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가의 오류라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주체들에게 분석이 시작되고 의문이 되고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면 어떻게 이 오류를 범하다 스스로를 속이다 주의해서 무엇인가가 멈출 수 있을까요? 주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분석가조차도 어떤 지점에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의혹의 대상인 분석가라 하더라도 간혹 어떤 우연한 제스처에 대해 모종의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저를 시험해 보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닌가요? 네, 그 환자가 분석가를 믿지 못하고 분석가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담론 과정에서 이게 아닌데 분석가가 속는 줄 알았더니 속고 있는 게 아니네. 혹시 내 의중을 간파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속고 있다, 오류를 범하고 있다 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담론 과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자는 분석가를 확신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은 온다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적 논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선의 조건을 알아보는 것 자체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선의 조건을 알아보려는 인간의 욕망은 거기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다.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이 위압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선에 대한 욕망, 인간의 선에 대한 욕망, 자신의 무의식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에는 저항과 방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압력을 결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만인의 비웃음을 사면서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플라톤주의를 악용한 어떤 가르침에서나 볼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의 조건들을 완벽히 알아본다고 해서 그 반대쪽으로 치닫지 않을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될까요? 선의 조건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실제 분석 상황에서 볼 때는 그 반대쪽으로 치닫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왜 주체의 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저항을 할까요? 그건 이 실제와의 조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실제와의 조우. 그것은 결국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분석가에 대한 신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석가가 선을 바란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타자를 위한 선을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철저하게 선을 위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분석가의 욕망, 그것은 바로 주체의 선을 향한 욕망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체의 무의식의 진실에 대한 욕망이고 주체의 욕망에 대한 욕망이죠. 주체의 욕망에 대한 욕망, 이걸 분석가가 철저하게 견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는 순간 분석가는 이미 분석가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분석가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락강 정신분석에서의 전의의 장에서 분석가의 위치는 철저하게 주체의 무의식의 자리고 무의식의 진실의 자리고 무의식의 결의에 위치해야 되고 주체의 무의식의 욕망에 분석가의 욕망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분석가의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의 윤리. 타자를 위한 선, 환자를 위한 선, 환자를 위한 선에 대한 욕망을 견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분석가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즐기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경험으로 알고 계시지 않은가요? 쥐상스 자체로의 접근이 담고 있는 끔찍한 조짐들 때문에 누구든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경험상 자명한 일이 아닐까요? 네, 저항한다는 것, 자기의 그 선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저항한다는 것, 그거는 자명하다. 왜? 끔찍한 조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만남 속에는, 그 실제와의 만남에는 끔찍한 조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는 교수님들이 계신 대학이라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 실제와 내 그 무의식의 실제, 내 무의식의 결여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욕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체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무슨 뜻이겠느냐 이거죠. 예. 모든 분석 경험은 이는 물론 각자의 경험의 근원 자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줄 뿐이지만 모든 분석 경험은 우리에게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과 욕망하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 나는 내 무의식의 실제를 만나기 싫어요. 내 무의식의 진실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욕망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다 하는 거예요. 욕망한다는 것에는 욕망하기를 원치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어떤 방어의 국면이 포함되어 있죠. 욕망한다는 것과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이게 동일한 것이라는 것. 예. 그 사실이 욕망한다는 사실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 그것은 욕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욕망하지 않기를 욕망한다는 뜻이에요. 이는 철학자들일 뿐 아니라 나름대로 종교인들이기도 했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다다른 궁지로부터 탈출구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규율이죠.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 자체 안에 안과 밖에 없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주체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띠를 따라가다 보면 수학적으로 결국 그것의 안감이라고 추정될 수 있는 표면으로 되돌아가겠지요. 분석가가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그 만남의 장소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욕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과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욕망과 그것이 교차하는 곳에 만나는 곳에 분석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알고 있다고 가정되는 한 그는 또한 무의식적 욕망과 만나기 위해 출발한다고 가정되죠. 예, 정신분석, 안락강 정신분석에서 분석가는 그 알고 있다고 가정된 주체인데 그는 무의식적 욕망과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자예요. 환자의 무의식적 욕망과 만나기 위해 출발하는 자죠. 이 때문에 저는 분석가의 욕망을 주축, 축대, 자루, 해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주축, 중심축이죠. 이 분석가의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가와 환자의 담론이 왕래하는 것이죠. 분석가의 욕망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런 의미의 주축입니다. 축대, 어떤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죠. 예, 분석가와 환자의 담론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누가? 분석가가. 분석가가 자신의 욕망을 중심으로 담론을 이끌어가면서 어떤 그 담론에 울타리를 설정하는 것이 이 축대예요. 자루, 환자의 언어를 담고 환자의 요구를 담는, 그래서 환자의 욕망을 드러내는, 현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머, 분석가의 욕망은 분석가의 그 담론 속의 기표를 통해서 환자의 기존의 기표 구조를 허물어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표의 그 해처 모여를 시키는 그 자리에 해머, 망치, 기존의 환자의 신입병들을 무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표를 바로 하는 그런 자리가 분석가의 자리죠. 바로 그것 덕분에 환자의 담화 속에서 우선은 욕으로서 진술되는 무언가의 배후에 있는 힘요소, 관성, 다시 말해 전이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 분석가의 욕망 때문에 전이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분석가의 욕망과 그 욕망을 대표하고 있는 분석가의 기표 덕분에 환자의 요구가 발출되고 그 요구 뒤에 있는 어떤 그 힘요소, 관성, 다시 말해 전이가 유발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전이가 유발되고 있다는 것은 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그 전이 안에서 환자의 욕망이 욕으로서 발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미 칠판에 그린 적이 있는 어떤 작은 위상학적 도식으로 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날 도끼의 공통점, 주축은 제가 여기서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제시한 분석가의 욕망입니다. 담론 과정, 다시 말하면 전이 안에서의 담론 과정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하는 게 뭐냐? 분석가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담론은 분석가의 욕망을 주축으로 해서 회전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 욕망을 명명하지 않는다고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확히 욕망과 욕망의 관계에 의해서만 분절될 수 있는 지점이니 말입니다. 분석가의 욕망과 환자의 욕망의 관계에 의해서 진술될 수 있다. 무엇이? 주체의 욕망이 진술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계는 내재적인 것이죠. 인간의 욕망 것은 타자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의 욕망이 결국은 분석가의 욕망과의 중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석가의 욕망은 주체의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욕망과 욕망의 관계는 내재적인 과정이다. 내재적인 그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죠. 분석가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타자의 욕망은 주체의 무의식에 있다는 점에서 이 욕망과 욕망의 충돌은 결국 주체 내의 내재적인 그런 과정이다. 제가 주체의 토대 그 자체 속에서 지적했던 소외의 요소가 여기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자신이 소멸되는 지점에서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욕망을 오로지 타자의 욕망의 수준에서, 그것도 타자의 욕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눈에는 그 타자의 욕망 속에 자신의 소멸을 저지하는 장애물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환자는 분석가의 욕망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희망을 본다는 것이죠. 분석가의 욕망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희망, 자기 스스로는 발현해낼 수 없었던 욕망, 이것을 분석가의 욕망을 통해서 발현해낸다는 것이죠. 주체의 소외 속에서도 그 소외에 묻히지 않고 분석가의 욕망을 통해서 욕망의 주체, 희망의 주체로 재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면학강 정신분석에서의 이 분석가의 자리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주체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상대방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희망의 방향을 제시하는,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위치가 모든 그 인간관계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장애물 같은 무언가는 걷어내지도 않으며 걷어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소외 속에서도 그 소외를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걷어지지도 않고 걷어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 때문에 주체가 욕망의 주체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석 경험이 보여주듯이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끊임없는 연쇄가 드러남으로써만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의 수준에서 작용하는 끊임없는 연쇄에서 드러난다. 끊임없는 담론 속에서 주체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의 수준에서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주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서 주체의 욕망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 대한 부모의 욕망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욕망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욕망의 수준에 따라서 제자의 욕망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욕망과 욕망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소외로부터 보존됩니다. 하지만 이는 소외에서와 동일한 요소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 강의에서 주체 소외에 대한 공식을 연역해내는데 기초가 된 시니피앙의 첫 번째 쌍인 S1, S2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항기표, 이항기표의 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외로부터 분리되어 보존되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항적 시니피앙의 원어갑 탈락, 운터드리쿵, 억압이죠. 내리 누르는 것이죠. 운터드리쿵이라는 건 그냥 억압하는 거예요. 내리 누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항적 시니피앙이 무의식에 내리 눌려버리는 거, 이게 원어갑이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구성된 것, 이게 이제 원어갑이에요. 그 원어갑 속에서 주체는 소외를 경험하죠. 다른 한편 무엇보다 한 쌍의 시니피앙들에 의해 산출된 의미 효과 속의 결여로서, 여기서 말하는 한 쌍의 시니피앙이라는 것은 그 분석가의 시니피앙, 타자의 시니피앙, 그리고 주체, 환자의 시니피앙, 이 두 개의 시니피앙이 충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충돌할 때 여기서 결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결여 속에 뭐가 존재하느냐? 이 대타자의 욕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시니피앙들을 잇는 틈새 속에, 즉 그 결여 속에 위치한 결여로서 출현하는 것, 다시 말해 타자의 욕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주체의 시니피앙과 타자의 시니피앙이 충돌할 때 결여가 생기는데, 그 결여의 지점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분석가의 욕망, 타자의 욕망, 타자의 욕망이 그 속에서 주체로 하여금 소외에 매몰되지 않도록 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타자의 욕망, 분석가의 욕망이 주체가 절망과 좌절, 텅빔의 소외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게 붙들어주고 오히려 욕망의 주체로 재등장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된다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의 욕망, 타자의 욕망. 분석가의 욕망은 타자의 결여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 타자의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다. 타자의 무의식에 결여에 위치하고 있다. 타자의 환자의 무의식에 결여에 위치하고 있다. 환자의 무의식에 위치하고 있다. 환자의 무의식적 욕망에 위치하고 있다. 무엇이? 분석가 혹은 타자의 욕망이. 이 타자의 욕망이 결국은 주체로 하여금 소외에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분리를 향해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욕망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58페이지 2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